엄마,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아들이 건넨 등기권리증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여러분,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금순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외아들 민호를 키웠어요.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파출부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25년 전에 샀어요. 이 노원구 32평 아파트를요. 당시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민호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예쁜 며느리 지영이도 얻었어요. 손주 둘까지 낳아서 저랑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손주들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제가 차린 밥상에 둘러앉고 엄마,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웃으면서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상속세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속세? 그게 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이 집 물려받을 때 세금을 엄청 내야 해요. 거의 1억 가까이요. 1억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 많이? 며느리 지영이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생전 증여를 하세요. 살아계실 때 미리 명의를 넘기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생전 증여가 뭔지. 하지만 아들이 하자는 거니까 좋은 거겠거니 했죠. 엄마, 저희가 알아서 서류 다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우리 민호가 알아서 하겠지.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사셔야 해요. 알죠?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일주일 후 아들이 저를 데리고 등기소에 갔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어머니, 여기, 그리고 여기요. 찍으면서도 서류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한자도 많고 어려운 말들 뿐이었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어머니. 2주 후면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법무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들도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세금 많이 아꼈어요. 2주 후 아들이 새 등기권리증을 들고 왔어요. 엄마 보세요. 이제 이 집 소유자가 저예요. 등기권리증에는 아들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민호한테 줄 건데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어차피 어머니 집이에요. 그냥 명의만 바뀐 거예요. 그래, 그렇지. 명의만 바뀐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등기가 끝나고 며칠 후부터였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오늘 친구들 오거든요. 전에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자꾸 냄새가 나요. 전에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지영이가 요즘 말투가 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하는데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잘한 걸까? 이 집을 아들한테 넘긴 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곧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괜찮아. 우리 민호는 효자야. 평생 나를 잘 모실 거야. 지영이도 착한 며느리야. 그냥 내가 오해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손주들 도시락도 싸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아서 산 집, 제 이름이 적힌 등기권리증, 그게 제 손을 떠나는 순간 저도 이 집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전 증여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방 좀 옮기시죠. 민호 서재가 필요해서요. 뭐라고? 내 방을 뺏는다고?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이제 민호 집이에요. 증여 등기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며느리 지영이의 말투가 조금씩 차가워져도 요즘 직장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아들 민호가 제 얘기를 흘려듣기 시작해도 바쁜 거겠지, 이해해야지 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제 방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차가웠어요. 그래, 뭔데? 손을 닦으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방 말이에요. 내 방이 왜? 너무 큰 것 같아요. 거의 15평이나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민호가 재택 근무를 자주 하게 됐는데 서재가 필요하대요. 서재? 네,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 방은 안방이에요. 남편이랑 30년을 함께 쓴 방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계속 쓰던 방이고요. 지영아, 이 방은 내가. 어머니, 어차피 혼자 쓰시잖아요. 작은 방도 충분히 넓어요. 7평이나 돼요. 7평이라니. 내 방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예요. 지영아, 이건 좀. 어머니, 민호가 집에서 일할 공간이 정말 필요하대요. 요즘 재택이 늘어나서요. 그럼 다른 방을 쓰면 되잖아. 다른 방은 다 작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하려다 참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너무 큰 방을 혼자 쓰시는 게 좀 아깝거든요. 아깝다고요? 제 방이 아깝다고요? 지영아,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야. 알아요, 어머니. 이 방도 내가 30년 동안 쓰던 방이고,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어머니, 응? 등기부등본 보셨죠? 뭐, 이제 이 집 주인은 민호예요. 법적으로 민호 집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이 집의 소유주가 아니세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집착이라니. 제가 30년을 산 집에 대한 애착이 집착이라니.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민호 집이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30년을 일해서 장만한 집인데, 내가 남편이랑 함께 추억을 쌓은 집인데, 어느새 남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이미 남의 집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나 봐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달려가서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 왜 그러세요? 지영이가 내 방을 내놓으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사실 제가 재택 근무가 늘어나서 서재가 정말 필요하긴 해요. 그럼 다른 방을 쓰면 되잖아. 엄마 방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30년을 쓴 방인데 어떡해. 엄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어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집이 제 명이니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낳아서 30년을 키운 아들이, 밤낮으로 일해서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줄이야. 민호야, 너. 엄마,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제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집을 넘긴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발언권을 잃은 거였어요. 주말 내내 짐을 쌌어요. 30년을 살던 안방에서 5평짜리 작은 방으로 옷장을 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옷장은 남편이랑 같이 고른 거예요.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샀던 거죠.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좋은 옷장 하나 사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이 옷장을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될 줄 몰랐죠. 하나씩 옷을 꺼내서 박스에 담았어요. 화장대도 옮겨야 하고, 침대도 옮겨야 하고, 책장도 옮겨야 하고, 30년의 삶이 박스 몇 개에 담겼어요.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이삿짐 센터를 불렀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이사하시는 거죠? 응. 좋아요. 제가 업체 불렀어요. 빨리 끝내야 해서요. 빨리 끝내고 싶다고요. 내가 방 옮기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나 봐요. 아저씨 둘이 와서 제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침대, 옷장, 화장대. 하나씩 작은 방으로 옮겨졌어요.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봤어요. 할머니, 왜 방을 옮겨요? 할머니 방이 너무 커서 아빠가 쓰신대. 할머니는 작은 방도 괜찮아요? 응, 괜찮단다. 거짓말이었어요. 작은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를 놓으니까 옷장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화장대는 창문 옆에 비스듬히 놓아야 했고요. 책장은 아예 포기해야 했어요. 창문도 하나뿐이에요. 안방은 창문이 2개라서 바람이 잘 통했는데 여기는 답답했어요. 침대에 앉아서 방을 둘러봤어요.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이게 제 방이에요. 73년을 살면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 정리되셨어요? 응. 그럼 저희가 안방 리모델링 시작할게요. 리모델링? 네, 서재로 만들려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죠. 내가 살던 방인데. 어머니, 이제 민호 서재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집착? 며느리는 나가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닫았어요. 곧이어 공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쿵쿵, 탕탕. 벽지를 뜯는 소리, 못질하는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
제가 30년 동안 살던 흔적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일주일 동안 리모델링이 계속됐어요. 제가 경로당에 갔다 오면 집안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거실까지 다 어질러져 있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공사하느라. 인테리어 아저씨가 미안해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구경하실래요? 싫었지만 따라갔어요. 안방이. 아니, 이제는 서재가 된 그곳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벽지, 새 바닥재, 새 붙박이장. 책상도 크고 의자도 새 거고. 제가 30년 동안 살던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 비용이 좀 들었지만 투자할 만하죠? 투자라니. 제 방을 빼앗고 돈을 써놓고는 투자래요. 민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아니,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밥 먹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식사는 따로 하시는 게 어때요? 뭐, 저희가 요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요. 어머니 기다리시게 하기 죄송하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저녁 6시 30분에 먹었거든요.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애들이 할머니 있으면 산만해해서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애들이? 네, 할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챙겨주시니까 애들이 집중을 못해요. 저는 사랑으로 챙긴 건데 그게 산만하게 한 거래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에서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우리 딸 잘했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저는 그 웃음에 끼지 못했어요. 찬밥에 김치만 먹으면서 TV 소리도 안 들리는 작은 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이게 제 집인데, 제가 30년을 함께 산 집인데, 왜 저는 손님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집을 넘긴 게 잘못이었나?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나? 계속 제 자신을 탓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릴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였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밤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렸어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는 밖에서 먹을 거예요. 내가 다 차렸는데. 필요 없어요. 저희 회의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애들도 데리고 나가서 먹일 거예요. 온 가족이 제가 차린 밥을 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식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차린 걸까요? 밥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며칠 후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왔어요. 그래. 어머니 방 에어컨 너무 많이 트시는 거 아니에요? 한여름이었어요. 작은 방은 창문이 하나라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 안 틀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방이 더워서. 그래도 전기세 부담되잖아요. 선풍기 트세요. 선풍기로는 안 돼.
너무 더워. 그럼 어머니가 전기세 내세요. 뭐?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연금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생활비 좀 내세요. 생활비? 네, 식비랑 공과금이요. 월 50만 원만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왜 생활비를 내야 해? 어머니도 이 집에서 사시니까요. 이 집에서 사니까. 마치 제가 새 들어 사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이 집은 내가 산 집인데. 어머니, 이제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등기부등본. 며느리는 그 말만 하면 저를 조용히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50만 원 다음 달부터 내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경로당에 갔을 때였어요.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금순이네, 요즘 며느리가 집 인테리어 했대요. 그래, 돈이 많나 봐. 근데 금순이는 작은 방으로 옮겼대요. 에이, 설마. 자기 집인데. 아니래요. 생전 증여했대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부끄러워서 차도 마시지 않고 일찍 나왔어요.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아는 제 처지가 너무 창피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경숙이야. 응? 언니 울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어요. 경숙아, 언니 무슨 일이야? 모든 걸 말했어요. 방 빼앗긴 것, 혼자 밥 먹는 것, 생활비 내라는 것까지 다 털어놨어요. 경숙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언니 생전 증여 취소할 수 있어. 뭐? TV에서 봤어. 부양 의무 불이행이면 법으로 취소할 수 있대. 하지만 아들인데 어떻게 법까지. 언니, 이대로 있으면 더 심해질 거야. 언니, 변호사 만나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대. 무료로 상담해준대. 정말? 응. 내일 당장 전화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 법까지 가야 하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하지만 경숙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더 당하고 살 수는 없어. 핸드폰을 켜서 검색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생전증여 취소, 부양 의무 불이행. 검색 결과들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 아침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 내가 먼저 양보했다고 해서 영원히 뒷전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 제 집에서 제가 손님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양원 팸플릿을 발견하게 되고 며느리와 아들의 숨겨진 대화를 엿듣게 되죠. 그리고 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구독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요양원 안내 책자가 왜 여기에?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 이제 집도 우리 거 됐으니까.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며느리는 회사에 가고 아들도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죠.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요즘은 항상 혼자였어요. 가족들이 집에 있어도 제 작은 방에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광고지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3개나 되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그 팸플릿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입소 비용, 시설 사진, 프로그램 안내. 누군가 이미 꼼꼼히 읽어본 흔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줄까지 그어져 있더라고요. 월 200만 원, 3개월 선납시 할인. 그 문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손을 떨면서 팸플릿을 도로 놓았어요. 그냥 누가 가져다 놓은 거겠지. 광고를 돌린 거겠지. 우리 민호가 날 요양원에 보낼 리가 없어.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계속 들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왜 그래야 할 것 같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영이와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원래는 엿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들려서 멈칫했죠.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너머로 귀를 기울였어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래도 엄만데 어쩌겠어.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요양원? 그건 좀. 당신도 낮에 팸플릿 받잖아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가려고 할까? 설득하면 되죠. 이제 집도 우리 거 됐으니까 어머니 혼자 사실 돈도 있잖아요. 연금도 나오고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아서 이불을 꽉 잡았어요. 요양원. 우리 민호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집도 빼앗고 이제 날 내쫓으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거실에 있는 그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73년을 살면서 가장 서러운 밤이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니야, 갈 수 없어. 가기 싫어. 새벽 4시 친구 경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경숙아, 자니? 나 좀 급해.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경숙아, 민호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경숙이한테 어젯밤에 들은 얘기를 다 했어요. 팸플릿 발견한 것, 대화 엿들은 것 다. 언니, 내가 진작 얘기했잖아. 변호사 만나봐야 한다고. 하지만 아들인데. 어떻게 법까지. 언니,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쫓겨날 판인데. 그럼 어떻게 해? 법률구조공단 가봐. 무료로 상담해줘. 생전증여 취소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언니,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취소할 수 있어. 방 빼앗은 것, 생활비 강요한 것, 다 증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뭔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9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생전증여 취소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이금순이요.
어르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빨리,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방 빼앗긴 날짜를 수첩에 적고 요양원 팸플릿은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며느리가 생활비 내라고 한 카톡 메시지도 캡처했어요. 손주들과 따로 밥 먹게 된 날도 기록했어요. 핸드폰에 증거 폴더를 만들었어요. 사진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내 아들을 상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은데.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빠뜨리지 않고 먹지. 어머니, 요즘 좋은 요양시설들이 많던데.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역시나였어요. 요양원 말하는 거니? 네,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난 안 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구경만. 싫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절대 안 간다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 잘 되라고 집까지 넘겼는데 왜 저는 쫓겨나야 하나요?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증여 취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제가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싸워볼 만합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옷을 골랐어요. 73년을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려는 게 맞나?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요양원 보내면 되죠. 이제 집도 우리 거 됐으니까. 그 말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병원 간다. 저녁 늦을 거야.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법률구조공단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너무 떨려서. 괜찮아요. 저도 변호사예요. 같이 들어가요. 그 여성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최서연 변호사였어요. 아까 입구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 변호사입니다. 아, 아까 네, 맞아요. 인연이네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연 변호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제 딸 같았죠.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손이 떨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개월 전에 아들한테 집을 생전 증여했어요. 네, 계속하세요.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아들이 세금 아끼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어요? 증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쏟아냈어요. 방 빼앗긴 것, 따로 밥 먹게 된 것, 생활비 내라고 한 것, 요양원 팸플릿 발견한 것, 대화 엿들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서연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주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충분히 증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말요? 네. 민법 554조 수증자의 배은행위를 이유로 증여 취소가 가능해요. 배은행위요? 쉽게 말하면 아드님이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가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싸워볼 만합니다. 하지만 서연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뭔데요? 증거가 필요해요.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 사진 찍어놨어요. 어떤 사진이요? 요양원 팸플릿이요. 그리고 며느리가 생활비 내라고 한 카톡 메시지도 있어요. 서연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다 증거가 돼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서연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치면서 설명했어요. 방을 언제 빼앗기셨는지 정확한 날짜, 따로 식사하게 된 시기, 이런 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해요. 제가 수첩에 다 적어놨어요. 정말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증여 등기 완료. 3월 20일 며느리 말투 변함. 4월 3일 안방에서 쫓겨남. 4월 10일 혼자 식사하게 됨. 5월 1일 생활비 50만 원 요구받음. 5월 20일 요양원 팸플릿 발견. 5월 22일 대화 엿들음. 서연 변호사가 수첩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여 취소 소장을 작성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할머니, 여기가 법률구조공단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로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정말요? 공짜로요? 네. 그리고 승소하면 아드님이 소송 비용을 내게 돼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같이 싸워봐요. 서연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소송은 가족과의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화를 낼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식한테 소송을 걸다니 하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서연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73년을 살면서 항상 남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지켜야 해요. 할머니, 앞으로 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떤 증거요? 혹시 이웃분들 중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다 알아요. 제가 방 빼앗긴 거 그분들께 부탁해 보세요. 증인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드님이나 며느님과 대화할 때 녹음하세요. 녹음이요? 네, 핸드폰으로요. 요양원 얘기 꺼내면 그때 바로 녹음 시작하세요. 서연 변호사가 제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아줬어요. 여기 이 빨간 버튼만 누르면 돼요. 쉽죠? 네, 할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는데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소장 작성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꼭 올게요. 상담실 문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서연 변호사가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친구 경숙이를 빼고는요. 집으로 가는 길에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아, 나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어땠어? 희망이 있대. 집 되찾을 수 있대. 다행이다, 언니. 잘했어. 경수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언니 집인데 되찾아야지. 전화를 끊고 버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눈치채이면 안 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병원 어떠셨어요? 응, 괜찮아. 별일 없대. 다행이네요. 며느리의 그 거짓된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그리고 서연 변호사가 보내준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꼭 이길 거예요. 파이팅!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래, 나도 싸워볼 수 있어. 73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권리를 찾아야지. 창밖의 달을 보면서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우리 집 지켜낼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73살에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경로당에 갔죠. 요즘은 집보다 경로당이 더 편했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도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옆동 사는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금순이, 잠깐 나와봐.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경로당 밖 벤치에 앉았어요. 박 할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순아, 너희 민호 사업 실패했다며? 뭐? 무슨 소리야?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민호 씨가 주식 투자하다가 큰 손해 봤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3억 정도 된다던데. 3억?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찾아온다던데. 그래서 내 집을 급하게 명예 이전한 거래.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급하게 생전 증여를 하자고 했는지, 왜 지금이 적기라고 했는지, 왜 등기 이전이 끝나자마자 태도가 변했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 집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제 명의에서 빼낸 거였어요. 금순아, 괜찮아?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아, 민호가 빚이 3억이래. 뭐? 정말? 채권자들 피하려고 내 집을 빼낸 거래. 언니, 이거 큰일인데? 변호사한테 바로 얘기해야 해. 응, 그럴게. 근데 경수가 어떻게 증거를 찾지? 민호방 뒤져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회사, 아들도 일하러 나가고 손주들은 학교. 지금이 기회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아들 방 문을 열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아들 물건을 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 마이너스 볼펜, 클립, 메모지. 두 번째 서랍 마이너스 회사 서류들. 세 번째 서랍 마이너스 잠겨 있었어요. 왜 잠가놨지? 집안을 뒤져서 예비 열쇠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넣었어요. 찰칵.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꺼내서 봤는데 채권 독촉장, 대출 연체 안내, 담보강제 집행 예정 통지서. 손이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더 뒤져보니 차용증도 나왔어요. 차용증 금액 3억 원. 날짜를 보니 작년 10월이었어요. 생전 증여하기 5개월 전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사진 찍었어요. 독촉장, 차용증, 연체 통지서. 전부 다 찍었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아들이 왜 급하게 집을 빼앗았는지 증명하는 증거.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서랍도 다시 잠그고 열쇠도 제자리에 놓았어요. 아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작은 방으로 돌아와서 서연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금순이에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큰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하셨는데요? 민호가 빚이 3억이에요. 채권자들 피하려고 제 집을 빼앗은 거예요. 전화 너머로 서연 변호사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증거가 있으세요? 네, 사진 찍었어요. 차용증이랑 독촉장이랑 다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바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사진들을 전부 카톡으로 보냈어요. 10분쯤 지나서 서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이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정말요? 네. 아드님이 사기적 증여를 한 거예요. 채권자들을 속이려고 명의를 이전한 거죠. 그럼 이건 단순히 증여 취소뿐만 아니라 사기 증여로 무효주장도 가능해요.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드님이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작은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죠. 응, 다행히 집은 민호 명의로 바꿨어. 채권자들 못 건드려. 이미 명예 이전 끝났으니까. 시어머니? 몰라.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되지. 우리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5억짜리 집인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서연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부탁했어요. 박 할머니,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방 빼앗긴 거 할머니가 직접 봤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너 이사하는 거 도와줬잖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박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금순아, 우리가 다 봤어. 내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맞아, 증인 필요하면 우리 다 서겠어. 눈물이 났어요. 가족은 저를 버렸지만 친구들은 저를 지켜줬어요. 그날 밤 아들이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응, 그럼 잘 되지. 정말? 왜 그러세요, 엄마? 너 빚 있는 거 아니니?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야, 엄마한테 숨기지 마. 3억 빚진 거 알아.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엄마가 다 알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빚 때문에 내 집을 빼앗은 거야?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강제 집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집을 지키려고. 네.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를 위해서였잖아. 채권자들한테 안 빼앗기려고. 엄마, 이제 와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들 자는데. 지영아, 너도 알고 있었지? 민호 빈말이야. 네, 알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긴. 날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라 어머니 재산 지킨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빼앗기면 어머니도 갈 곳 없잖아요. 웃기지 마. 너희가 이 집 차지하려고 한 거잖아. 어머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명예 이전 끝났어요. 며느리의 그 당당한 표정이 믿기지 않았어요. 너희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계획이라니요.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머니, 무슨.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서연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창밖을 보면서 속삭였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았어. 진실을 알고 나서 일주일 후 제게 가장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유난히 차갑게 굴었고 아들은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손주들조차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아침밥을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어? 어머니, 저희는 밖에서 먹을 거예요. 온 가족이 저를 빼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일어날 거야. 오늘 오후 3시쯤 며느리가 혼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열어보세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뭐야? 보시다시피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내가 언제 신청했어? 제가 했어요. 보호자 자격으로. 뭐라고?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입소해요. 짐 싸세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어머니,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집을 나가야 해?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이제 민호 집이에요. 또 그 말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안 가.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왜 못 모셔?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입소 신청서를 아들 앞에 던졌어요.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동의한 거야?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날 버리는 거야? 요양원에 처박아 놓는 거야?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어머니 없으면 저희가 훨씬 자유로워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날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좋은 곳? 요양원이 좋은 곳이야?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많아요. 난 싫어. 여기가 내 집이야.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월 200만 원이에요.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해요. 내 연금까지 알아봤어? 당연하죠. 보호자니까. 보호자? 너희가 무슨 보호자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3개월치 선납하면 할인도 해준대요. 600만 원이나 되는데? 엄마 통장에 1,500만 원 있잖아요. 충분해요. 제 통장까지 조회한 거였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때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큰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신대?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가 좋은 곳에 가셔서 편하게 사실 거야.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작은 손녀가 울먹였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고 싶은데. 며느리가 손주들을 방으로 데려갔어요. 가서 숙제해. 할머니 일에 끼어들지 마. 아들과 단둘이 남았어요. 민우야,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평생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요, 엄마. 그런데 이렇게 날 버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이 더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너희가 편하자고 그러는 거잖아.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못 마주 보더라고요. 엄마, 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짐 싸세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73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아,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민호가 날 요양원에 보낸대. 뭐라고? 모든 걸 말했어요. 입소 신청서, 며느리의 폭언, 아들의 냉정함. 언니 당장 나와. 우리 집으로 와. 하지만은 무슨, 당장 나와. 경숙이 말이 맞았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요양원에 끌려가게 생겼어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신분증, 핸드폰 충전기.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도장도 챙겼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어요. 나 친구 집에 간다. 찾지 마라. 새벽 4시였어요. 다들 깊이 잠든 시간이었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삐그덕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현관문 앞까지 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집. 제가 피땀 흘려 장만한 집. 이제 남의 집이 되어버린 곳. 눈물이 또 났지만 닦아내고 문을 열었어요. 택시를 타고 경숙이 집에 갔어요. 경숙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언니 괜찮아? 응. 경숙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언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경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여기서 쉬어.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하자. 경숙이가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출했어요. 내 집에서요. 아침 7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계속 왔어요. 엄마, 연락 좀 해요. 엄마, 걱정돼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그냥 요양원에 안 가니까 당황한 거겠죠.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장난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장난이래요. 73살 할머니가 새벽에 집 나온 게 장난이래요. 서연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집 나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입소 신청서, 가출한 것까지. 할머니, 잘하셨어요. 입소 신청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가방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73살에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쫓겨나기 전에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집을 되찾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짐 싸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어요. 경숙이 집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언니, 그냥 그거 입어. 깔끔해 보여. 그래, 너무 수수한 거 아냐? 아니야, 딱 좋아. 손이 계속 떨렸어요. 73년을 살면서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가 제 아들이라니. 경수가,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언니,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언니 집인데 당연히 되찾아야지. 하지만 민호는, 언니, 민호가 언니한테 뭘 해줬는데? 법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네, 변호사님.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저 옆에 있어요. 법원 건물이 정말 컸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다니고 저는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법정 앞 복도에 섰어요. 그때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어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엄마,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민호야, 늦었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됐어. 저 사람한테 빌지 마. 저 사람이라니. 며느리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지영아, 내가 날 그렇게 봤구나. 네, 그렇게 봤어요. 이제 와서 뭐 하려고요? 이금순 사건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어요. 재판장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책상이 있었어요. 저는 서연 변호사와 함께 왼쪽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오른쪽에 앉았죠. 가운데에 큰 책상이 있고 재판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원고 측 소장 낭독해 주세요. 서연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원고 이금수는 피고 이민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15일 피고에게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생전 증여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세금을 아끼려면 지금이 적기라며 증여를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3억 원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기적 증여였습니다.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보셨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어요. 증여 후 피고는 원고를 안방에서 5평짜리 작은 방으로 내쫓았고 생활비 월 50만 원을 강요했으며 급기야 요양원 강제 입소를 시도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방을 옮긴 것은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생활비 분담 역시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요양원 역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제안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동의? 당연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피고의 3억 원 차용증과 채권 독촉장입니다. 스크린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차용증, 독촉장, 연체 통지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둘째, 피고 배우자가 친구와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행히 집은 민호 명의로 바꿨어. 시어머니,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되지. 우리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 측,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장님, 그건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피고 배우자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셋째, 요양원 입소 신청서입니다. 스크린에 입소 신청서가 떴어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포기입니다. 재판장님이 물었어요. 피고, 이 신청서는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다음으로 증인을 신청합니다. 경로당 박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증인은 선서해 주세요. 박할머니가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으셨어요.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웃이자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원고가 방을 옮기는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도와줬어요. 30년 살던 안방에서 쫓겨나서 작은 방으로 이사하는 거리요. 원고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울고 계셨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짐 싸는 거 보니까 제 가슴이 다 아팠어요. 피고, 증인석에 나오세요. 아들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는 3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 채권자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쫓아내려 했습니까?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민법 제554조 수증자의 배은행위를 사유로 증여를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상 복구할 것, 등기 이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탕. 그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이긴 거였어요. 제가 이긴 거였어요. 법정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숙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언니 이겼어. 이겼다고. 서연 변호사도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집 되찾으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화난 얼굴로 먼저 가버렸더라고요. 엄마.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야, 늦었어.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 엄마, 그래도. 그리고 민호야, 빚은 내가 알아서 갚아. 엄마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 아직은 경숙이 집에 있을 거야.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등기 이전은 2주 안에 완료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집을 되찾은 후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1년 후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전세 놓을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증여를 취소합니다. 소유권을 원상 복구할 것. 재판장님의 그 한마디로 저는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새 등기권리증을 받았어요. 소유자 이금순. 10개월 만에 돌아온 제 이름.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갔을 때 충격이었어요. 거실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주방은 엉망이었죠. 경수가 청소부터 해야겠다. 일주일 동안 집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다시 살고 싶지 않아. 방 빼앗기던 날, 혼자 밥 먹던 날, 요양원 팸플릿 발견하던 날. 모든 순간이 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경숙이가 물었어요. 언니, 이제 다시 여기서 살 거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 집 전세 놓을 거야. 나는 작은 원룸 하나 사서 거기서 살래. 진심이야? 응. 5억짜리 집이지만 여기는 이제 내 집 같지 않아. 2주 후 신혼부부에게 전세 3억에 계약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셨죠? 응. 너희는 꼭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마포구의 15평짜리 원룸을 1억 5천에 샀어요. 창문을 여니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거야. 새집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조용했어요. 며느리의 잔소리도, 아들의 한숨도, 손주들의 소음도 없었죠. 외로울 줄 알았는데 평화로웠어요. 이게 자유구나. 74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침 7시 기상, 한강 산책.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 오후엔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기. 저녁엔 혼자 또는 친구들과 외식. 간단하지만 너무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경로당 친구들이랑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금순아, 너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응,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맞아요, 행복했어요. 부산, 경주, 강릉.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여행 다녔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서예도 배웠어요. 붓으로 자유라는 글자를 쓸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서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화상통화도 해요. 74살이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그게 재밌어요. 6개월 후 추석 명절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민호였어요. 손주들과 함께. 며느리는 없었어요. 들어와. 엄마, 지영이랑 이혼했어요. 제 빚 때문에. 많이 수척해진 아들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야, 너희랑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알아요, 엄마. 그냥 가끔 뵐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만.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민호야, 엄마한테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빚은 내가 알아서 갚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는 했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셔요. 전세 수입월 200만 원, 연금 1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됐고,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고, 혼자 사는 게 전혀 외롭지 않아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어요. 할머니, 74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봐요. 맞아요.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뒷바라지 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봄에는 여의도 벚꽃을 보러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금순아,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행복이 뭘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74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둘째, 생전 증여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믿는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73살에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길 수 있었어요. 넷째,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살아야 해요.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너무 억울해요.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지금 저는 발코니에 앉아서 한강을 보고 있어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 걱정, 손주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눈의 아름다움을 즐겨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 긴 여정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여러분을 위한 행복을요. 안녕히 계세요. 1년 후, 이금수는 마포구 원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세 수입과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경로당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서예를 배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과 손주들을 만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당신의 행복을 지키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